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날씨가 화창하여 봄이 한 걸음 다가온 느낌인데요. 오늘은 박경리 작가님의 환상의 새와 생명은 시행 아닌 진실 자체라는 수필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리 작가님은 소설가로서 동학혁명에서 근대사에 이르는 우리 한민족의 대서사시인 대하소설 토지를 발간하셨습니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에 걸쳐 집필하셨고 원고지 4만 장 분량의 전 20권으로 작가님은 한국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제가 다녀온 곳으로 토지를 오랫동안 집필하셨던 곳 원주시에는 박경리 문학의 집과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으며 토지의 배경인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에는 박경리 문학관과 드라마 촬영을 위해 소설 속 공간을 재현한 채찬반댁 세트장이 있는데요. 그분의 흔적을 찾아 기리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올봄에는 작가님의 고향이고 박경리 기념관과 묘지가 있는 통영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두 편의 수필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으로 동물은 물론 식물도 씨를 말리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가님의 자연 순리와 생명 존중에 대해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의 새 박경리 작년 여름 그 새를 본 것은 3번이었다. 금년에는 아마 그 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처음 이사를 했을 때 쓰레기장이 되어 있던 곳이 이 집에서는 제일 아늑한 장소임을 깨달은 나는 나지막한 축대를 쌓고 잔디를 심었다. 둥그스름한 비탈은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서 잔디밭은 마치 야외 무대처럼 해서 장작불 피워놓고 탈춤을 추었으면 좋겠다고들 하였다. 인가하고도 먼 곳이어서 나는 곧잘 커피잔을 들고 나와 책을 읽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는데 바로 옆에 흙과 자갈에 묻혀 있는 것이 거대한 바위인 것을 발견했다. 흙을 걷어내었다. 바위 밑동도 파내려서 바위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했더니 비가 오시면 물이 흘러내려 바위 밑동 웅덩이에 개는 것이었다. 날이 쾌청해지면 흙탕물은 맑아져서 허리를 적시는 바위의 풍치도 볼만하거니와 개구리며 올챙이 여러 가지 물에 사는 것들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여 손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웃에서 얻은 연꽃을 심었더니 여름 내내 꽃이 피었다.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는 해 뜨기 전 사방이 옥색 빛깔로 열려가는 무렵이 아닌가 싶다. 시골 아침은 더욱 그렇고 나무가 많은 곳일수록 폐부에 스며드는 찬 공기는 생명수같이 싱그럽다. 여름 한철 이슬을 밟고 아침이면 먼저 찾아가는 곳은 물갠 웅동이었다. 오늘은 연꽃이 피었을까 하고 그곳에서 나는 그 새를 3번 보았다. 모양은 물오리 같았지만 훨씬 작았고 몸매도 가늘었다. 회색과 청색이던지 적색이던지 그런 빛깔이 깃털 속에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무심결에 다가갔다가 꿈결처럼 날아가는 새. 뇌리에 남은 형체나 빛깔은 사실 명료하지가 않다. 환상의 새. 날이 가물면 물이 빠져버리는 웅덩이에
연꽃이 피어있다는 것은 늘 불안하였다. 물을 대주기는 하지만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이란 근심에서 제대로 된 연못을 만들리라. 그러나 생각뿐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겨울이 왔고 연꽃도 단념을 해버렸다. 날이 풀리자 아이들의 물놀이터를 만든 뒤 바위 밑에 웅덩이를 파보았다. 놀랍게도 연에는 빨간 속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살아 있었구나. 아무튼 금년에는 물이 빠지지 않는 연못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연꽃을 파서 큰 돌절구에 옮겨놓고 물을 주는데 연꽃이 다시 그 웅덩이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새는 볼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새는 연꽃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웅덩이 속에 물벌레를 먹으려고 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환상의 새, 또 하나의 환상의 새가 있다. 10여 년 전 정릉집 뒷산에서 데려왔었던 꾀꼬리의 새끼다. 그 신기한 체험을 토지에도 썼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일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환청인 것만 같았다. 일정한 곳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마음을 찢는 것만 같았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받쳐들고 딸애랑 함께 소리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가 보았다. 나뭇가지에 흡사 넝마와도 같은 꾀꼬리의 새끼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깃털을 세우며 사나운 몸짓을 했다. 그러나 아직 날지 못하고 기진한 새는 쉽게 잡혔다. 집으로 내려온 우리는 상자를 마련하여 횃대를 만들어 새를 올려주었다. 처음에는 좁쌀도 깨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거부했다. 그러나 어느 서슬엔가 먹이는 입속으로 들어갔고 굶주렸던 새는 미친 듯 모이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비가 개고 해가 난 오후 기성을 지르며 어미새가 뒷산에 나타났다. 꾀꼬리는 호호호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며 울지만 때론 외가리처럼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듯 개성을 지를 때도 있다. 우리는 새끼를 안고 나갔다. 본시 있던 나뭇가지에 새끼를 올려놓고 우리는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지렁이 한 마리를 물고 온 꾀꼬리는 주변을 선회할 뿐 결국 새끼를 둔 채 사라지고 말았다. 새끼는 마음을 찢는 듯한 그 울음을 계속하였다.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다가갔을 때 새끼는 내 손등으로 옮겨 앉았으며 분명 그것은 환이라 할 밖에 없는 몸짓, 울음소리였다. 그 나뭇가지는 새끼 새에게 있어서 지옥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서 새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새는 나를 놓치기라도 할 것 같이 무릎에 올라앉는 것이었다. 내려주면 올라오고 내려주면 올라오고 우리는 지렁이를 잡아먹이고 밤이면 촛불을 켜들고 풀숲을 헤쳐 여치도 잡아다 새에게 먹였다. 넝마 같기만 했던 새는 하루가 다르게 윤이 났고 깃털의 빛깔도 선명해졌다. 밖에 나갔다 오면 횃대 위에서 이리저리 뛰며 기뻐 어쩔 줄 모르던 새. 언어의 가소로움을 나는 그때 느꼈다. 전신으로 표현하는 기쁨, 그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밤에 원고를 쓸 때는 새가 있는 상자에 보자기를 덮어주었다. 밤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나리야 하고 불러본다. 삐우 반드시 새는 대답을 하였다. 나리야 삐우. 결국 나리는 다 크지 못하고 죽었다.
새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먹는다는 말을 믿고 과식을 시켰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기운이 없어 보이던 새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횃대에서 떨어져 죽어 있었다. 가뿐하였던 몸무게, 노란 빛이 아지랑이만 같았던 형체. 그 후 나는 오랫동안 방 안에서 우는 구들개미 소리에 놀라 일어나곤 했었다. 꿈결에 날이 목소리만 같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갔을 때다. 밭둑을 뛰어가는 노루 새끼를 보았다. 나는 회초리로 후려 갈겨주고 싶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놈아, 빨리 달아나라. 노루 새끼는 사라졌지만 그 철없던 생명은 오랫동안 내게 아픔을 주었다. 생명은 아픔이요. 생명은 사랑이다. 아픔과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 나는 인간에 대하여 혐오를 느낄 때가 많다. 아픔과 사랑이 없을 때 생명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생존도 확약할 수 없는 것 아닐까? 거대한 기계 문명, 그것으로 인한 발전과 더불어 보다 사악하고 전투적이며 미래를 망각한 오늘의 물질적 충족에 급급한 인간상을 본다는 것은 하루에도 수차례 절망에 사로잡힌다. 생명은 개성이다. 생명에 동일한 것은 없다. 다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생명은 생명을 기르는 것뿐이다. 생명은 시행 아닌 진실 자체.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다가 얼다가 하는 비탈을 행여 두릅에 쇠순이 났을까 하고 올라가 보았다. 착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TV 화면에서 토실토실한 두릅의 새순을 보았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름에 비탈을 손질했을 때 날카로운 가시로 나를 괴롭혔던 두릅은 그러나 썩은 나무 막대기처럼 새순은커녕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미루나무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었다. 버들은 산발한 여인네가 흐느끼듯 나무들은 모두 그렇게 헐벗은 상태로 마지막 한계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허리를 펴고 치악의 연봉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구름에 따라서 일출과 일몰, 계절과 일기, 움직이는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시시각각 천태만상 채색의 조화를 부리던 산이 지금은 안개에 가려 아슴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매운 바람이 내 정강이를 스치고 지나간다. 원주로 내려와서 햇수로 5년이던가. 그동안 조석으로 산을 바라보는데 나는 한 번도 감동한 적이 없다.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무연한 타인대하듯이 아마 산도 내게 그러했으리라. 산은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는 산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너무나 컸고 나는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었던가. 하기는 어릴 적부터 산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산이란 동서남북 선 자리에 따라 그 모양새가 달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일단 산속으로 들어가면 더욱 그러하다. 관습화된 의식 속에 산이란 개념은 있으되 실제 산은 없고 구체적인 장소가 연이어져 있을 뿐이다. 막연하고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에 깃발을 꽂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그러면 그 깃발은 무엇이냐?
도전하여 얻은 승리의 표상임에는 틀림이 없겠는데 인내와 단련과 슬기로서 승리의 희열을 맛보려고 찾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그들은 걸음을 멈출 수도 있고 되돌아설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반대로 도전받는 사람, 저 헐벗은 겨울나무같이 마지막 한계까지 시간을 견디어야 하는 사람, 그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다. 산다는 데 있어서 도전함은 주가 아니요. 도전에 대하여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주임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치열한 생명 그 자체예요. 결코 시행이 아닌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 그것을 잊었을까? 비탈을 내려와서 비둘기에게 더운 물을 날라다 주고 비둘기장을 유심히 살펴본다. 비둘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은 잠겨져 있었으므로 나갔을 리 만무다. 더군다나 관상용 흰 비둘기여서 문을 열어놔도 나가려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다. 실상 나는 오래전부터 비둘기를 그만두고 닭을 기를 계획이었지만 비둘기를 다 처분할 수가 없었다. 한 쌍을 출사시키고 나면 다시 새끼를 까서 원상 복귀를 하니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멀리 시장까지 가서 사료를 사와야 했으며 떼약볕을 받으며 눈을 밟으며 모이와 물을 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과였던 것이다. 게다가 생산적인 것이 못되어 묘하게 가책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생명만은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연민이 노고나 가책 같은 것을 무마해버렸던 것이다. 없어진 비둘기 한 마리, 결국 풍정산업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가져갔을지 모른다는 것으로 생각을 잘라버렸다. 비둘기를 출가시켜준 것도 그 아주머니였고 내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몰래 와서 호박을 심어주고 수세미도 심어주었던 아주머니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없어진 비둘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하고 나는 냉이가 밀생하는 자기나무 밑으로 갔다. 해마다 이맘때면 냉이를 캐어 손자에게 냉이국을 끓여주는데 어찌된 일인지 냉이는 한 뿌리도 눈에 띄질 않는다. 가을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고들빼기를 캐가면서 냉이도 모조리 뽑아간 것을 깨달았다. 심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씨를 말리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람이란 산만큼이나 막연하고 알 수 없다는 것에 부딪힌다. 냉담할 수도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씨를 말려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것이든 생명인 씨를 말려서는 아니 된다. 있어야 할 것이 차차 사라지고 없는 편이 좋을 그런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 노아의 방주를 예감케 하는 시대. 비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는 비가 잦았다. 바위 옆에 파놓은 웅덩이에는 늘 물이 꽤 있었고 소금쟁이 장구벌레 수채며 올챙이들이 많아서 손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 생물들이 말라 죽을 직전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 나는 몹시 당황하였다. 물이 빠져버린 바닥에 새까만 올챙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달려가서 호스를 끌고 와 물을 대주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 후 개구리가 된 그들은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여름 한철 고양이들은 개구리를 잡아먹느라 밥을 먹지 않았다. 친구처럼 우리 집 뜰에 나타나곤 했었던 매도 가끔 개구리를 물고 오는 일이 있었으니 웅덩이에서 자란 개구리는
상당수 희생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씨는 마르지 않았으리라. 자인은 한다. 살구가 자두가 여물 무렵이면 우리 뜰에는 어디서 오는지 꾀꼬리들, 까치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든다. 그러면 나는 인심후하게 멀리서 새들을 숨어본다. 먹고 살아라 새야. 밥 찌꺼기나 먹다 남은 라면 따위를 씻어 돌 위에 올려놓으면 참새들이 찾아온다. 먹고 살아라 새야. 개미도 벌도 배추벌레 모두 먹고 살아라. 먼지 탈탈 터는 신사숙녀께서 얼굴을 찌푸리겠지만 시궁창의 그 미생물, 심지어 분뇨까지 더럽다고 해서 무서운 것은 아니다. 생명인 한, 그것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공할 것은 더러운 시궁창의 미생물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비생명체, 바로 그것이다. 그것들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헐벗은 겨울나무, 혹한을 어디서 보냈는지 후련히 내 방 상머리에 나타난 귀뚜라미 한쪽 더듬이가 부러져 있었다. 경이로운 생명, 비통한 그것, 이보다 더한 진실이 어디 있을까? 많은 것들이 추상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풍어를 읊는다고 야유했듯이 지금은 추상을 읊는다고 야유할 시기는 아닐는지, 정상의 꽂은 깃발에 의미를 배제하지 않아도 좋을 한가한 우리들인가. 도전과 승부욕이 팽배해 있는 거리가 나는 두렵다. 신선한 생명의 약동으로 미화되었던 옛날의 화랑이나 기사는 그 희소한 존재로 하여 꽃이 되고 불이 되었지만 오늘의 문명은 날이면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도전과 승부욕에 불타게끔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서로가 적인가? 모든 생명은 모두 서로가 적인가? 자연도 인간의 적인가? 적이라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무서운 보복은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 두 사람도 적수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만 같다.